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딱 이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 14억 원을 내세요. 아, 근데 입주는 한 5년 뒤에나 가능합니다. 어우, 상상만 해도 좀... 그렇죠. 열의 아홉은 뭐 당장 미쳤어.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오지 않겠어요? 네, 당연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근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뜯어볼 이 자료를 보면 사람들이 왜 기꺼이 그 긴 시간 그리고 그 엄청난 거액을 맞바꾸려고 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소름 돋는 자본의 논리가 보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짜인 논리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에서 다룰 자료는 다산로또 부동산에서 제공한 구리역 헤이니티 리버파크 분양 정보 문서입니다. 사실 이런 문서들 제목만 딱 보면 그 흔히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뭐 장점만 잔뜩 나열된 뻔한 아파트 전단지 같거든요. 맞아요. 그냥 쓱 보고 버리거나 아니면 가격표만 얼마지? 하고 확인하고 넘기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얄팍한 안내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설사랑 자본이 도심 속 공간을 어떻게 재탄생시키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거의 뭐 전략 기획서에 가깝죠. 그러니까요. 뭐 역세권, 대단지, 프리미엄 이런 단어들 이제 너무 익숙해서 감흥도 없잖아요. 네, 너무 흔한 마케팅 용어들이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그 뻔한 단어들 이면의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던 아니면 그냥 우리가 사는 도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궁금한 분이든 오늘 이 톱니바퀴들을 들여다보고 나면요. 앞으로 길을 걷다 마주치는 공사장 펜스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그 체급, 스케일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네,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일대, 이른바 수택 2구역 재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펙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네, 숫자가 좀 압도적이긴 하죠. 지하 6층부터 지상 35층까지 총 26개 동이고 세대수는 무려 3,022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 분양이 1,530세대고요. 구리시 최초로 3,000세대가 넘는 랜드마크라는 점을 엄청나게 강조해놨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3,000세대면 대충 한 가구당 3명만 산다고 쳐도 거의 10,000명 가까운 인구잖아요. 이 10,000명의 한 덩어리를 움직인다는 건데 그렇죠. 10,000명이면 작은 동네 하나 규모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건 그냥 단순히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자체적인 중력을 가진 어떤 작은 마을, 스몰타운을 그냥 통째로 짓는 수준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신 자체적인 중력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핵심을 찔렀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 1,000세대, 2,000세대, 그리고 3,000세대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 숫자가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아예 급이 다른 건가요? 네, 생태계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 커뮤니티 시설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커뮤니티 시설이요? 자료에 보면 초대형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간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뭐 대형 수영장이라던가 실내 골프장 아니면 프리미엄 조식 서비스 같은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솔직히 그런 거 있으면 너무 좋긴 한데 그게 결국 다 관리비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게 걱정하시죠. 예전에 어떤 뉴스 보니까 고급 단지에서 수영장 유지비 감당을 못해가지고 결국 물 다 빼고 그냥 창고로 쓴다. 이런 것도 봤거든요.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유지비라는 아주 현실적인 장벽을 가뿐하게 넘게 해주는 게 바로 머릿수, 즉 규모의 경제거든요. 아, 10,000명의 몰이수. 예, 예를 들어 300세대 단지에서 수영장을 돌리면 가구당 관리비가 뭐 수십만 원씩 깨지겠지만 3,000세대라면 거의 10,000명 가까운 입주민이 그 비용을 10분의 1로 쪼개서 부담하게 되잖아요. 아, 완전 n분의 1이네요. 10,000명이 관리비를 n분의 1로 나눈다. 그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비용으로 최고급 호텔급 인프라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단지 밖의 상황도 완전히 뒤바뀝니다. 단지 바뀌어. 어떻게 바뀌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라는 탄탄한 소비층이 한 곳에 뚝 떨어지는데 주변 상권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 장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완전 노다지네요. 그렇죠. 유명 학원가, 대형 마트, 병원들이 이 단지를 중심으로 알아서 몰려들면서 상권을 아예 재편해버립니다. 입주민들이 인프라를 찾아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인프라가 단지의 중력에 이끌려서 알아서 빨려 들어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이 대단지 자체가 지역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고
그게 바로 아파트 브랜드의 프리미엄으로 굳어지는 구조인 거죠. 와, 10,000명이 모이는 마을이 자체 인프라를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어낸다는 건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마을 안이 지상 낙원이어도 사실 우리는 출근이라는 걸 해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뼈아픈 현실이죠. 대부분의 입주민은 매일 아침 단지 밖으로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입지와 교통망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입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자료를 보면 구리역 도보권, 그리고 한강 접근성 우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변 공간의 역세권, 이거는 사실 한국 부동산 불패의 공식이나 다름없지 않나요? 도심의 편리함과 자연의 쾌적함을 동시에 팔겠다는 전형적이고도 아주 가장 강력한 마케팅 포인트죠.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약간 태클을 걸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서울 잠실까지 약 20분대 진입 가능이라고 써 있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보죠. 이런 분양 광고에서 말하는 시간은 보통 새벽 2시에 스포츠카 몰고 막 밟았을 때 나오는 기준 아니던가요? 맞습니다. 차 전혀 안 막힐 때의 기준이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리에서 경의중앙선 타고 잠실로 출퇴근을 한다고 쳤을 때 과연 내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할 정도로 쾌적한 출근길이 보장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의구심입니다. 사실 경의중앙선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배차 간격 엄청 길잖아요. 맞아요. 배차 간격도 길고 화물열차랑 선로를 공유하다 보니까 연착도 잦은 편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그걸로 잠실 20분대는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거봐요, 저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건설사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의 인프라를 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내서의 진짜 무기는 그 밑에 작게 적혀있는 문구에 있어요. 작게 적혀 있는 거요? 아, 향후 8호선 연장선 예정, 이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결국 아직 뚫리지도 않은 미래의 지하철 노선을 오늘자 가격표에 선불로 얹어서 팔고 있다는 얘기죠. 와, 미래의 가치를 미리 당겨서 판다. 네, 8호선 연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8호선은 단순한 외곽 전철이 아닙니다.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 특히 잠실과 강남권을 바로 직결하는 알짜 노선이거든요. 아, 강남 접근성이 뚫리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개통되면 구례시는 단순히 서울 옆에 붙어 있는 경기도가 아니라 물리적이고 심리적으로 완전한 서울 통관권으로 편입이 됩니다. 행정구역만 구리일 뿐이지 출퇴근 시간표만 보면 사실상 서울권이나 다름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왕복 1시간 줄어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와, 너무 좋죠. 그건 직장인에게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매일 1시간의 수면 시간이나 가족과의 저녁 시간을 보장받는 삶의 질 자체를 바꾸는 완전한 게임 체인저거든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진흙탕 공사판이 아니라 지하철이 뚫리고 서울로 쑥쑥 빨려 들어가는 그 미래의 쾌적함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겁니다. 지하철 개통이라는 미래의 시간을 돈으로 산다. 개념이 참 흥미롭네요. 좋습니다. 미래 가치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청취자분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실 진짜 현실, 바로 가격표를 열어볼 차례입니다. 드디어 가장 치열한 자본의 셈법이 등장할 타이밍이군요. 일반 분양 물량 1530세대의 평형 구성을 보면 전용 면적 29제곱미터부터 110제곱미터까지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어요. 네, 평형대가 아주 다양하게 섞여 있죠. 가격을 보면 초소형인 29제곱미터는 약 4.9억 원, 59제곱미터는 약 10억 원, 그리고 이른바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84제곱미터는 약 13억 원. 여기에 발코니 확장하고 이것저것 필수 옵션 더하면 사실상 총 부담금이 14억 원에 달한다고 친절하게 계산까지 해뒀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84제곱미터 아파트가 14억이라 확실히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이기만 합니다. 제 말이요. 14억이면 솔직히 서울 안에서도 웬만한 구축 아파트를 노려볼 만한 금액인데 이걸 구리에 태운다고요? 체감상 좀 비싸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의문이 드는 건 가격 그 자체보다도 이 평형을 섞어놓은 방식입니다. 어떤 점이 이상하신가요? 보통 강남이나 이런 고급 랜드마크를 지향하는 단지들은 아예 84제곱미터 이상 대형 평수로만 쫙 깔아버리지 않나요? 진입장벽을 확 높여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보통은 그런 전략을 많이 쓰죠. 근데 왜 굳이 4.9억짜리 초소형 평수 29제곱미터를 이 거대한 단지에 섞어놓은 걸까요?
소형이랑 대형이 섞이면 주차 문제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두고 입주민들끼리 은근히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게 바로 과거의 방식과 현재 건설사들의 영리한 전략이 딱 갈리는 지점입니다. 겉보기엔 좀 안 어울리는 조합 같잖아요. 네, 완전히 극과 극이니까요. 근데 이 믹스 매치야말로 단지를 굴러가게 하는 핵심 엔진입니다. 아까 우리가 3000세대 대단지의 장점이 화려한 커뮤니티 시설과 저렴한 관리비라고 했었죠? 네, 10,000명이 n분의 1을 한다고. 바로 그겁니다. 수영장이나 실내 골프장을 계속 유지하려면 막대한 머릿수가 필수적인데 14억짜리 대형 평수만으로는 3000세대를 다 채우기도 힘들 뿐더러 미분양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아, 비싼 집만 지어놓으면 다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1인 가구나 젊은 직장인들을 겨냥해서 4.9억짜리 초소형 평수를 대거 배치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14억이라는 목돈이 없어도 대형마트나 역세권,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이라는 프리미엄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일종의 가성비 티켓을 파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4인 가구 이상의 중산층은 14억이라는 거대 자본을 대서 단지의 전체적인 퀄리티와 집값을 방어해주고, 그렇죠. 반대로 1인 가구는 머릿수를 대서 그 화려한 시설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끔 유지비를 분담해준다는 거군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기막힌 공생관계를 설계해 놓은 겁니다. 완전 윈윈이네요. 게다가 건설사 입장에서는 14억을 감당할 수 있는 특정 계층만 못 빠지게 기다리다가 미분양이 나는 그런 치명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고요. 또 투자 목적의 수요까지 싹쓸이할 수 있는 완벽한 리스크 헤징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합니다. 이런 착한 기획이 아니었네요. 네, 철저하게 계산된 인구 통계학적 마케팅인 셈이죠. 자본과 머릿수의 완벽한 크로스오버네요. 좋습니다. 그럼 내가 이 비막힌 생태계의 매력을 느껴서 자금을 끌어모아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었다고 칩시다. 네. 그 다음 마주하는 현실은 결국 누군가 내 집을 지어줘야 한다는 건데 여기서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시공사가 한 곳이 아니에요. 네,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건설사 세 곳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죠. DL-ENC, GS건설, SK에코플랜트 이렇게 3대 대형 건설사가 콘소시엄을 맺었다고 자료에서 막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홍보 문구만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네, DL의 브랜드 신뢰도, GS의 대규모 단지 시공 노하우, SK의 친환경 기술을 한데 모은 거의 어벤져스급 드림팀이다 이러는데 솔직히 저는 좀 불안하거든요. 어떤 점이 불안하신가요? 브랜드 여러 개 섞이면 아파트 이름만 막 쓸데없이 엄청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서로 이건 우리가 할 아니다 이러면서 책임 떠넘기게 할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왜 굳이 세 회사가 뭉친 걸까요? 물론 분양 안내서에는 각 회사의 장점만 예쁘게 포장해놨지만 그 진짜 속내를 들여다보면 철저한 살아남기 전략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건설사들 PF 대출 막혀서 흑자 부도난다, 자금줄 말랐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아, 부동산 PF 위기. 네네,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그게 여기까지 연결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하 6층에서 지상 35층짜리 건물을 26개 동이나 짓는 초거대 공사소나요. 여기에 들어가는 철근, 시멘트, 인건비만 해도 조 단위를 훌쩍 넘길 텐데 금액이 상상도 안 되네요. 만약 분양이 조금이라도 안 되거나 원자재 값이 폭등해버리면 건설사 하나가 그냥 휘청거리는 걸 넘어서 파산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리스크입니다. 아, 그래서 혼자 독박 쓰지 않고 3분의 1씩 리스크를 쪼개는 거군요. 네, 드림팀이라기보다는 살얼음판을 무사히 같이 건너기 위해서 서로의 손을 꽉 잡은 생존연합에 가깝죠. 와, 생존연합. 완전 이해 쏙쏙 되네요. 게다가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입주 예정일이 언제로 되어 있나요? 아, 맞다. 입주가 2029년 12월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시점에서 무려 5년이나 남은 거예요. 5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제 말이요. 5년이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를 키우는 부모가 계약을 딱 하고 나면 그 애가 중학교 교복 맞출 때쯤에야 새 집에 입주한다는 소리잖아요. 맞습니다. 그 5년 동안 어디서 전세금 올려주면서 난민처럼 떠들어야 할지 그 기회비용이랑 심리적 불안감은 솔직히 숫자로 환산도 안 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그 5년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웨이저 3사의 간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아, 이름값이 주는 안정감이네요. 우리가 망할 일은 없으니까 안심하고 5년 뒤의 미래에 베팅해라.
이런 무언의 약속인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그냥 돈 쏟아부어서 아파트 쭉쭉 올리면 한 3년이면 되지 않나요? 여기서 앞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퍼즐처럼 착착 맞춰집니다. 이 5년은 단순히 시멘트를 들이붓고 굳기를 기다리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아까 호스트님께서 잠실 20분대라는 8호선 연장선에 대해서 막 태클 거셨잖아요. 네, 아직 뚫리지도 않았으면서 광고한다고 막 불평했죠. 그 지하철 노선이 개통되고 주변의 낡고 비좁은 도로들이 만 명의 인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넓어지고 학원과 마트들이 자리를 잡기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숙성의 시간이 바로 이 5년입니다. 아, 숙성의 시간? 아파트 건물만 덩그러니 먼저 완성되어 봐야 주변 인프라가 엉망진창이면 결코 랜드마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거든요. 하긴 집만 덩그러니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2029년이라는 입주 시점은 아파트의 완공일이자 동시에 그 거대한 도시 인프라가 비로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는 완벽한 디데이로 설정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 자료 끝머리에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자산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적힌 게 그냥 집값이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었네요. 네, 철저한 계산이죠. 인프라가 무르익어가는 그 5년의 시간적 가치를 가격에 미리 반영하겠다는 뜻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2024년 현재 구리시 수택동에 14억을 내는 게 아닙니다. 2029년 모든 교통망과 상권이 완벽하게 세팅된 미래도시의 완성본을 미리 사두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다산로또 부동산에서 제공한 문서를 통해서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전히 해부해봤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3,000세대라는 규모의 경제가 어떻게 만 명의 삶을 담는 생태계를 만드는지, 그리고 8호선 연장이라는 미래의 교통망이 어떻게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면서 가치를 확 끌어올리는지 확인했죠. 거기에 더해서 29제곱미터부터 110제곱미터까지 그 극단적인 평형을 섞어서 자본과 유지비를 충당하는 소름 돋는 믹스매치 전략, 그리고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뭉친 3대 건설사의 컨소시엄까지 짚어봤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개발이 얼마나 정교한 기획과 자본의 톱니바퀴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잘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교보지였네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 심층 분석 내용과 관련해서 이 프로젝트의 도면이나 더 구체적인 분양 조건 같은 게 궁금하시다면요. 자료 제공처인 다산로또 부동산에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문의 번호가 010-2957-7977이거든요. 앞으로 다른 아파트 분양 광고나 동네의 거대한 공사장 펜스를 지나치실 때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이야기들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표면적인 가격이나 프리미엄이라는 글자에 현혹되지 않고 그 이면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욕망과 자본의 흐름을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부동산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사회학을 이해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자료와 저희 논의는 결국 2029년이라는 디데이에 아파트와 주변 지하철, 그리고 상권이 동시에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된다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네, 건설사와 투자자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이상적인 그림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시간표는 도면 위의 계획처럼 딱딱 맞아떨어지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2029년에 아파트는 다 지어져서 입주를 막 시작했는데 8호선 연장 공사는 예산 문제로 한 3년 더 지연된다면 어떨까요? 아,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게다가 단지 앞 도로는 여전히 공사판이고 들어오기로 했던 상가는 텅텅 비어있다면요. 14억이라는 거액을 치르고 완성된 미래를 샀다고 굳게 믿었는데 막상 도착한 미래가 반쪽짜리라면 그 피해는 오롯이 누구의 몫이 될까요? 결국 입주민들이 다 떠안게 되겠죠? 네. 우리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바라볼 때 도시계획의 시계가 아파트의 시계보다 훨씬 느리게 흘러갈 수 있다는 그 무서운 시간적 리스크까지 과연 가격표에 제대로 반영하며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날카로운 숙제네요.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읽는 새롭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